여러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한폭탄이다, 위기다, 아니면은 폭망이다, 이런 말까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말도 못해요. 예. 2018년 4분기에 153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2분기에 1637조 3천억 원이에요. 1637조 3천억 원이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 거예요. 아마 3분기 4분기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받든지 또 받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이고요. 예. 가계부채만 이 정도인데 1637조 3천억 원인데 이게 제대로 예,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우려스러움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이 말입니다. 1920조 이내예요. 1920조를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올해같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는요, 자칫하면 1900조도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900조도 깨진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경제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채가 늘어난다, 돈을 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뭐 하겠어요?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높을 때 가계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빚 갚는 데 쓴다. 빚 갚는 데 쓴다. 아니면 생계비로 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들이 소비를 더 적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비를 더 적게 할 수, 참 이상하죠, 그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자 쪽이에요.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금융협회가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97.9%예요. 97.9%. 영국이 그 다음인데요. 84.4%고 미국이 75.6%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73.2%인데 대한민국만 97.9%예요. 이게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금융협회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수치거든요. 이것도 올 1분기가 그런 거예요. 올 1분기가 5위입니다. 5위. 조사 대상국 중에 5위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 선진국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선진국보다도 우리는 월등하게 높잖아요. 과연 이거를 건져낼 수 있을까?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라는 게 한 국가가 가계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으로 보면 대략 35% 수준입니다. 35% 수준. 죄송합니다. 85% 수준이요. 그러니까 GDP 대비에 85% 수준이 되면 이게 감내할 수 있는, 그 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97.9%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한계점이 언제 터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이분도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부담이 가중될수록 나중에 그 후유증은 더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 여러분, 가계부채는 제가 봐도 시한폭탄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째깍째깍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바로 올 수도 있고요. 바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언제 진짜 터질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 참 안타깝죠. 지금 경제 주체들이 말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부 적자투성이에요. 과연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 정부를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정부는 계속 돈을 퍼주니까 예, 정부 부채가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가계부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겠구나.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요. 더 이상 못 갚겠다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터지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빚 못 갚아 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게 바로 터지는 겁니다. 그게 터지면요. 금융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금융 쪽 어떻게 되겠어요? 1금융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오는 데가 2금융권일 것 같긴 한데요. 예. 대부업 쪽은요. 이미 많이 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부업이 이제 거의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이전 단계니까. 대부업은 지금 뭐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기도 해요. 24%까지 낮아졌으니까 법정 최고 이자 한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신규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위험이 감지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금융권은 지금 뭐 연일 그러죠. 연일 역대급으로 이익을 많이 낸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연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율이. 그리고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만세 부르고 영세 중소기업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 위험은 사실 감당하지 못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자영업자 발 경제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